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인 에어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인 에어는요, 소설 속의 주인공의 이름인 제인 에어와 동명의 소설입니다. 자, 제인 에어는 영국의 소설가인 샬럿 브론테가 집필한 소설입니다. 장편 소설이고요. 어, 1847년에 이 소설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인 에어가 1847년에 출판한 이 소설이 출판되던 이 당시는 영국의 영국이 당시에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 빅토리아 시대라고 불리던 19세기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샬럿 브론테가 제인 에어를 집필한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어, 그 빅토리안 에이지라는 이 빅토리아라는 이름이 이제 붙여지게 된 그 여왕의 이름, 빅토리아 여왕이 1837년에 즉위를 하였고요. 이후에 1837년부터 64년간 영국을 이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하던 이 시기는 그 이전인 1815년에 그 영국이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에게 승리를 하고 당시에 그 영국은 또 사회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그 막 식민지 그 영토를 확장하려는 제국주의적 그런 기획에 있었어도 그 프랑스와 이렇게 좀 경쟁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에게 승리를 함으로써 영국이 당시에 좀 평화로운 시기를 맞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국 식민지에서 일단 그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과 함께 우리 19세기 영국 하면 아주 빼놓을 수 없는 게 산업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혁명과 함께 사회, 경제, 과학적인 측면에서 아주 큰 변화가 또 일어나던 시기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전반적인 산업 구조가 그 수공업과 농업 중심의 산업에서 이제 공업화가 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뭐 자본의 축적과 신분의 상승을 꿈꾸면서 대도시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화 기계화되고 또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회와 문명이 발달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그런 물질 문명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계층도 발생을 하고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사실상의 그런 사회적인 인프라가 잘 구축이 금방 이렇게 신속하게 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도시의 어떤 위생 문제라든가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시대의 소설가인 그 찰스 디킨슨의 그 소설들, 그 중에서도 뭐 데이비 코퍼필드라든가 아니면 올리버 트위스트, 그 다음에 그 블릭 하우스, 뭐 황폐한 집, 황량한 집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블릭 하우스, 또 하드 타임즈, 고난의 시기, 이런 소설들에 또 이런 양상들이 잘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우리 또 찰스 디킨슨의 소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여성의 지위에 있어서는요, 그 가정의 천사, The Angel in the House 로서의 그 여성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뭐 사회 활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가정에서 그런 뭐 공적으로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사적으로 그런 가정사를 돌보고 또 이제 여성의 순종적인 그런 면들이 특히 강조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에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이제 쓰여진 그 제인 에어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847년에 쓰여진 소설인데 그로부터 이제 저희가 지금 오늘날까지 거의 170년 이상 된 거죠. 계산이 맞나요? 그래서 그 시기 동안에 아주 여전히 그
꼭 읽어야 되는 서양 고전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고, 또 이렇게 뭐 대학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이제 학생들에게 뭐 이렇게 그 최근에 가장 뭐 감동적으로 읽은 문학 작품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하면 뭐 제인 에어는 많은 친구들이 읽었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아주 연구도 많이 되고 또 많이 읽혀지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제인 에어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이제 21세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읽혀지고 또 영화나 드라마로 아주 많은 2차적 창작물들이 나오는 이유가 아마 제인 에어가 아주 다양한 그런 해석이 가능한 그런 서사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뭐 샬롯 브론테 자신은 어떤 많은 사회적인 경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속에 우리가 이제 행간을 잘 읽어보면 표면적으로 우리 제인 에어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에드워드 로체스터라는 그 남성의 아주 신분도 뛰어넘은, 또 어떤 빈부의 격차도 뛰어넘은, 또 그 한 20살 정도 우리 소설 본문에 보면 그 제인이 뭐 한 18살, 그리고 이제 에드워드 로체스터가 38살 정도 됐겠죠. 그런 시기에 만나서 그런 20살의 나이 차까지도 극복한 그런 세기의 사랑에 아주 초점을 둔 그런 2차적 창작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한편 뭐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당시의 영국의 제국주의적인 제국주의 사업, 제국주의적 기획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명암, 또 패단이라던가 또 여성의 그런 위치, 어떤 페미니즘적인 시각에서도 또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제인 에어라는 한 인간이, 한 사람이 그 어렸을 때 뭐 한 7, 8살 되던 그 어린 시절부터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그런 아주 힘든 고난을 극복하면서, 왜냐하면 제인이 그 고아이고 부모님이 안 계시고, 그죠? 아주 가난하고 또 뭐 외모도 아주 못생긴 그런 소녀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그 제인 에어, 우리 처음에 음 여기 이제 제인 에어라는 이름 보이시잖아, 그죠? 여기 뒤에 이 에어라는 이 이름을 또 분석해 놓은 연구자가 있는데, 우리 제인 에어인 에어랑 그 영어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있죠. 에어, 공기, AIR. 그래서 공기, 또 HEIR, 그 유산, 상속을 의미하는 air, 또 IRE, 분노, 이런 비슷한 영어 발음들을 가지고 우리 제인 에어가 그 공기처럼 눈에 띄지도 않는, 그냥 잘 드러나지도 않는 평범하고, 또 상속받은 유산도 하나 없이 가난하고, 그리고 뭐 속에는 분노심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미운 오리새끼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연구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인이 나중에 어떻게 성장을 해가는지, 그런 제인의 성장의 이야기에 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독해도 가능합니다. 또 그래서 이렇게 또 마지막에는 우리 제인의 그 로체스터와의 사랑에 대해서도 그런 사랑이 과연 우리 제인의 그런 성장에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왔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아주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9세기에 쓰여진 소설이지만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인 에어라는 인물을 또 우리의 삶과 비슷한 인물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또 많은 해석의 여지를 준다는 측면에서 오늘날까지도 꼭 읽어야 하는 고전으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제인 에어, 지금 여기 보면 1권이라고 되어 있죠. 2권까지 아주 이 긴 장편 소설, 길기는 하지만 워낙에 이야기가 또 재미있어서 여러분 한번 책을 손에 잡으시면 금방 또 읽혀집니다. 그래서 이 긴 이제 소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 오늘 강의와 관련되는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발췌해서 이제 부분 보면서 함께 우리 제인의
그런 인생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인 에어라는 그 영문 소설이 국내에도 이제 한국어판으로 번역도 많이 되어 있는데 다양한 판본들 중에서 저는 이 책을 이제 그 발췌의 자료로 대부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의는요, 이제 흔히들 제인 에어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그 제인과 모테스트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 또 다른 어떤 그 기회에 많이 이제 접해 보시고 또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제인 에어가 담고 있는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인 에어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그 간단한 영어 표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have a quality time 한 번씩 다 들어보신 표현이죠, 여러분. 그래, have a quality time이라는 이 영어 표현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아시는지요? 무슨 뜻인가요? 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이제 겨우 가족들과 조금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have a quality time, 가족들과 주말에 좋은 시간 보내세요. 또 그 평소에는 잘 이렇게 뭐 이제 떨어져서 지리적으로 떨어져 사는 그 시골에 계신 부모님,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잘 만나지 못하다가 우리 뭐 명절이나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또 부모님을 찾아뵈러 갈 때 또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또 have a quality time, 좋은 시간 보내라고 쓸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시간이라는 이 표현에 우리 퀄리티 타임, 이 퀄리티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네, 질이란 뜻입니다. 맞죠? 뭐 양과 질에서 어떤 질적인 것을 나타내는 단어죠. 그래서 정확하게 엄밀하게 보면 어떤 질적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표현의 기원을 조금 살펴보면요. 우리 앞서서 샬롯 브론테가 제인 에어를 쓴 또 출판한 1847년 한창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이 이제 고도로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또 발달한 그런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로도 계속 산업은 발달하고 오늘날은 또 우리 21세기 오늘날은 4차 산업혁명까지 일어나서 뭐 인공지능 또 우리 뭐 데이터의 초연결 뭐 이런 용어들이 심심찮게 들리는 이 시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가 등장을 한 것은 20세기 후반 1970년에서 80년 사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특히나 우리 이제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이제 고도로 발달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시간을 아주 최소의 시간을 들여서 최대의 생산을 하고 또 소득을 얻을 수 있을지 능률과 효율이 아주 극히 강조되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단시간 안에 뭐라도 조금 더 생산을 할까? 공장을 쉬지 않고 돌려서 어떻게 하면 그 시간 동안에 시간 대비 많은 생산량을 얻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던 시기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교육학과 또 이제 뭐 심리학,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이런 능률과 효율이라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 그런 산업적인 측면, 그런 생산적인 측면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에도 어떻게 좀 적용을 해볼 수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개념이 퀄리티 타임, 그러니까 짧지만 아주 질적으로 그렇게 가족과 또 타인과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라. 예,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have a quality time. 그래서 짧은 시간이나마 정말 아들과 딸과 또 이제 뭐 배우자와 그렇게 질적으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런 측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표현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표현에 대해서 그 소위 말해서 그 이제 좀 딴지를 건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어 이 표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러미 리프킨이라고 이제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 그 인간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이해와 그 공감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유대감과 공감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 인간을 타인과 관계를 맺는 그런 사회적 존재이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공감력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인간의 어떤 하나의 본성으로 공감력을 제시를 하고, 또 인간을 사회적 존재이게 하고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그런 조건으로 공감력, 그 공감이라고 하면 우리 영어로 empathy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그 empathy는 우리가 흔히 사전에 찾아보시면 감정이입, 공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 어원을 보면은 이 M은 in이라는 뜻이고 pathy는 feeling.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겪는 어떤 고통의 정서적 상태로 들어가서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느끼고, 또 내 감정을 어떤 다른 대상에게 이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대상에게 이런 감정이입을 하고 공감을 하려면 능률성만 추구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이 학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러미 리프킨은 사실 공감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조건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우리 역사와 삶이 존속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으로서 공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뭐 공감은 어느 시대나 중요하지만 특히 공감이 중요하고, 이런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하는 인간이 중요한 공감의 시대, 공감의 문명이 도래할 것임을 이 리프킨의 책인 우리 공감의 문명, 또 우리 한국에서는 공감의 시대로도 번역이 된 그 자신의 저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프킨은 어떤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 특히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하는 인간이 이끄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어떤 예언적인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분이 이 책을 쓰고 나서 몇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그 유례없는 그런 뭐 어, 그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면서, 또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재난에 직면을 하면서 저는 이제 오늘날이 바로 이 리프킨이 말한 정말 그 결정적인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 저는 제인 에어에 나타난 이 호모 엠파티쿠스, 그 공감하는 인간, 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강의 제목은 제인 에어와 호모 엠파티쿠스, 그래서 제인 에어와 공감하는 인간이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사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인 에어라는 작품 속에는 뭐 그런 아주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도 있고, 또 그런 뭐 어떤 제국주의적인 그런 역사적인 측면들도 있지만, 저는 지인의 인생 자체가 공감을 하고 또 공감을 받는 그런 하나의 공감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제인의 여 속의 공감, 여러분은 어떻게 공감하실런지 오늘 저와 함께 제인의 여를 제인의 여 속에 나타난 공감, 또 제인의 여가 만난 그녀의 여정 속에서 만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인 에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양한 2차적 창작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인 에어라는 이름의 영화나 드라마를 찾아보기가 아주 쉬우실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는 이 1996년 작품, 그 프랑코 제피렐리 이 감독, 그리고 이제 샬럿 갱스부르라는 이 배우가 그 제인 에어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 허트, 여기 보이시죠? 에드워드 로체스터.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아, 그 아델이라고 나중에 이 제인이 가정교사로 이제 가르치게 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배우인 또 애나 파킨이 또 제인의 어린 시절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인의 그 또 그 제인의 그 외숙모 역할을 맡은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는 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해리포터 영화에서 해리포터의 이모 역을 맡은 그 배우랑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영화가 조금 원작에 충실한 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시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영화 로라도 또 제인 에어를 감상하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제인 에어는 음, 아주 중요한 장소들이 제인 에어에는 중요한 장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게이츠헤드 저택, 게이츠헤드 홀인데 제인이 태어나서부터 한 10살 정도 될 때까지 머물게 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게이츠헤드 저택을 나와서는 이제 로드 스쿨이라고 로드 학교에서 이제 기숙 학교에서 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드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또 한 18살 정도까지 거의 한 8년 넘게 이제 로드 학교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로드 학교에서 나와서 그 좀 전에 우리 그 포스터에서 영화 포스터에서 보셨듯이 그 아델이라는 어린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정교사로 들어가고 또 그 같이 포스터에 등장을 했던 에드워드 로체스터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 손필드 홀, 손필드 저택. 또 이제 손필드 저택에서도 제인이 또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탈출을 하게 되는데 탈출을 해서 가는 곳이 이제 무어하우스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무어하우스에서 머물다가 나중에는 소설의 마지막에 제인이 도착하는 곳이 펀딘 마너, 그러니까 펀딘 저택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들을 또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그 인터넷 자료로 조금 검색을 해보면 아주 그 이 각각의 장소들의 또 모티브가 된 실제 그 영국의 성이나 저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검색해 보는 그런 재미도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 제인의 여정은 이러한 장소들에 가고 또 탈출하고 또 들어가고 탈출하는 이런 여정들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그러면 우리 제인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함께 이 각각의 장소들로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처음은요, 게이트헤드 홀인데 그 제인이 태어나자마자 제인은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 고아가 되는데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사망을 하게 되자 그 외삼촌인 리드 외삼촌이 제인을 어, 이제 데리고 와서 키워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리드 외삼촌한테는 두 딸과 아들 그리고 아내가 있었죠. 그래서 리드 외삼촌의 부인은 리드 부인, 그러니까 리드 외숙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삼촌의 딸인 일라이자, 그 제인의 말에 따르면 아주 고집불통이고 자기만 아는 일라이자라는 아이가 있고 또 그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그리고 남을 헐뜯기 좋아하는 조지아나라는 또 딸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집 아들, 장남이죠. 존 리드라는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인 외숙모인 리드 부인이 있고요. 그런데 이 존은 그 당시에 그 영국 법에 따라서 우리 이제 영어로는 프라이모제니처라고 하는데 장자상속법에 의해서 그 나중에 외삼촌이 사망을 하자
나이 어린 존이 그 모든 재산과 그런 지위를 다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존의 아주 마스터, 이제 하인들이 주인님, 주인님 하고 이제 부를 정도로 그런 막강한 지위를 가진 소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존, 그 리드 외삼촌이 계실 때는 제인의 삶도 어느 정도 괜찮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리드 외삼촌이 제인을 이렇게 돌봐주고 또 어떻게 아주 그 외부에서 오는 그런 어떤 힘든 것들을 막아주는 바람막이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리드 외삼촌이 사망을 하니까 그 후로부터는 제인의 신세가 그야말로 그 집에 정말 얹혀 사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큰아들인 존 리드는 제인한테 뭐 정신적인 폭력은 물론이고 육체적인 폭력도 서슴지 않고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 그 여동생들, 그 누이들도 제인을 아주 괴롭히고요. 또 특히나 그 리드 외숙모죠. 외숙모도 자기 자식들만 이렇게 감싸고 돌지 제인한테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하녀처럼 취급을 하고 학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이제 이런 처지를 아니까 그 집의 하인들도 사실 제인이 그 주인 집의 핏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드 외삼촌, 리드 그 외숙모, 그 집안의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들도 제인을 하녀보다 더 못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밥만 축내는 그런 하인들보다 더 못한 존재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 그 존이 이제 제인은 그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그 책 속에서 이제 뭐 공상도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기 그 집 큰아들인 존 리드가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왜 우리 책을 마구 꺼내가는 거야? 엄마가 그러는데 너는 군 식구래. 너는 돈도 한 푼 없이 너의 아버지가 물려준 것이 한 푼 없어. 너의 아버지가 물려준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다. 이런 식으로 제인을 학대를 하고 제인이 책도 못 읽게 합니다. 그리고 제인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억울함을 많이 느끼죠. 그렇지만 어떻게 대항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존 리드의 그런 행포에 견디다 못해서 그 이제 존 리드에게 막 대들게 되죠. 그 집 큰아들에게 대들게 되는데 이러니까 그 하인들하고가 다 주인님께 그렇게 대들어서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인이 주인이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 아이가 내 주인인가요? 그럼 나는 하녀인가요? 라고 되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부터 제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어린 시절에 그 아이의 성격적인 특징이 발달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자아 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부재한 상태에서 그나마 그런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던 그 리드 외숙부님이죠. 외삼촌마저 안 계신 상황에서 이 제인은 하녀도 아니고 또 그 집의 주인집의 핏줄도 아닌 그런 아주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시기가 있습니다. 특히 외삼촌이 사망하고 나서는 더더욱 심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애초에 제가 처음에 그 제인 에어라는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ire, 분노를 담고 있는 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화가 나면 이렇게 막 말도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아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제인이 이렇게 어느 날그 존이 막 제인한테 책을 막 던지고 신체적인 폭력까지 휘두르니까 제인도 한 번은
참지 못하고 존에게 대들게 됩니다. 그래서 존을 이제 확 밀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본 그 외숙모죠. 존 리드의 어머니 리드 외숙모가 그 장면을 보고 제인을 이제 붉은 방, 레드룸이라는 곳에 가두어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어느 한 방에 가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에 감금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제인 에어를 읽고 공부를 할 때 그 레드룸 인시던트, 그 레드룸 사건, 붉은 방 사건을 또 전체적인 제인 에어 작품에 걸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붉은 방이라는 곳은 그 리드 외삼촌이 쓰시던 곳이고 이제 리드 외삼촌이 그 방에서 사망을 하게 된 그 방입니다. 그래서 아주 리드 외삼촌이 그 방에서 사망을 하고 임종을 하시고 나서는 아무도 그 방에 잘 들어가지도 않고 하인들도 뭐 가끔 청소할 때만 들어가는 다들 기피하는 그런 방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또 한밤중에 불빛 하나 촛불 하나 없는 그 방에 이 제인 을 그 리드 외숙모가 감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죠? 그 어린 아이를 이렇게 컴컴한 방에 또 이제 외삼촌이 임종을 한 후로 아무도 잘 들어가지도 않는 그 방에 그 아이를 감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인이 그 붉은 방에 갇혀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방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단단한 감옥이 또 있을까? 존 리드의 갖가지 횡포, 그의 누이들의 오만한 무관심, 그의 어머니의 증오, 또 모든 하녀들의 역성 같은 것이 흙탕물의 샘 속 검은 침전물을 휘저은 것처럼 내 어지러운 마음속에 되살아왔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정말 큰 상처가 될 만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적인 그런 사건을 이 당시에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인이 뭐 아예 그 방에 불빛 또한 없고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들던 중에 또 돌아가신 리드 외삼촌의 생각도 드니까 그 어린 마음에 너무나 공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자신을 돌봐준 외삼촌이지만 또 돌아가신 분이고 그 방에서 그러니까 아마 유령이 돼서 나타나시진 않을까. 그 유령이라는 생각만 해도 아이들은 막 겁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그 외숙모에게 잘못했으니까 제발 이 방에서 좀 꺼내달라고 막 애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외숙모는 그 하녀들이 제인을 조금 이제 안쓰럽게 생각하고 그 붉은 방에서 꺼내주려고 했지만 외숙모는 다시 가두어 버리죠. 그래서 제인이 그 혼절을 하는 기절을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이츠 헤드 저택에서 제인은 정말 제인 스스로가 이야기하듯이 위하의 존재였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우리 제인 에어라는 책은 이 제인 에어가 성장을 하고 나서 자신의 어린 시절 또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쓰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인이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자신은 어디에도 섞일 수 없는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다시피 그 집의 주인이었던 그 뭐 리드 부인, 그 외숙모, 그 가족, 뭐 존 리드 또 그 여동생들하고도 어떤 누구하고도 조화를 이루지 못한 또 그 하녀들마저도 이 뭐 그 주인의 아들, 딸들만 좋아하지 자기 자신한테는 관심을 주지 않고 오히려 아주 불평등하게 대우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그 어린 시절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인이 붉은 방에서 기절을 하고 나서야 그 방에서 탈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녀들이 제인을 이제 붉은 방에서 꺼내서 침대에 제인의 방에다가 눕혀놨죠. 그러니까 리드 부인은 이제 일단 아이가 기절을 했으니까 그 지방의 약제사, 우리로 말하면 이제 약사인 로이드 씨라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리드 외숙모나 또 그 집안 아이들이 아프면 의사를 부르고 하녀들이 아플 때에는 이 약대사인 로이드 씨를 부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남편의 핏줄인데, 그죠? 그 집안의 아이인데, 제인이 아프니까 약제사인 로이드 씨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로이드 씨와의 만남이, 뭐 책에서는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제인의, 삶이 바뀌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그런, 기회를 제공한 그런 만남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강의 의 주제와 연결해서 말하면 처음으로 어떤 제인에게 공감을 보여준 그런 어른과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인이 아파 누워 있으니까 음, 그 이제 로이드 씨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아프게 됐냐, 또 이렇게 뭐, 존 리드한테 또 맞았으니까 상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되었냐 물어보니까 옆에 있던 이제 그 집안의 하녀 일도 하고 또 아이들도 돌봐주었던 그 하녀인 베시라는 하녀가 넘어져서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아이들은 또 겁에 질려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제인은 어떻습니까? 넘어지지 않았다고 맞아서 그런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이드 씨도 어,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베시라는 하녀가 없는 장소에서 이제 제인과 아주 어, 그 진지하게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인의 뭐 배경이라든가 게이츠에 대해서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고 이 제인이라는 아이를 게이츠에 대해서 좀 떨어뜨려 놓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씨가 어떻게 중간에서 잘 중재를 해서 우리 제인은 이제 로드 학교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학교로 떠나는 날, 10살짜리 아이가 이제 기숙학교로 가는 날인데 아무도 이 아이를 배웅해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하녀인 배 씨가 그나마 이제 제인한테 먼 길 가는데 먹을 것도 조금 챙겨주고 이른 아침에 배웅을 해주면서 그래서 배 씨의 배웅을 받으면서 로드 학교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게이츠에 대해서의 제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의 성격적 특성이나 그런 자아상이 확립하는 데는 그 부모의 상이 또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제이는 그나마 아주 긍정적인 부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그 존 리드, 리드 삼촌, 존 리드가 아니고 리드 삼촌이 부재하게 되면서 사망해서 부재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나쁜 어머니 상이라고 할 수 있는 bad mother figure라고 할 수 있는 리드 외숙모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나마 이제 베시가 다른 하녀들과는 조금 다르게 제인이 아플 때마다 제인을 조금 위로해주고 그나마 어머니 비슷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우드 씨의 어떤 개입으로 그 도움을 좀 받아서 이제 로이드 씨의 도움을 좀 받아서 로드 학교로 제인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드 학교에서는요, 이제 로드 학교에 가기 전에 로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인 브로크러스트라는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은 아주 위선적이고 세속적인 인물로 그려지거든요. 우리 그 책에서. 브로크러스트라는 인물은 학생들한테는 아주 막 종교적인 신념이나 가치, 또 자기 극복, 또 근검 절약, 절제의 가치들을 막 주입하려고 하지만 본인과 본인 가족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아주 이중적인 잣대, 더블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는 위선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인 에어가 이 학교에서 유일하게 아주 마음을 터놓고 사귀는 친구 헬렌 번스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고 또 이 학교에 조금 무관심하다고도 할 수 있는 선생님들과 또 그런 위선적인 교장 선생님과는 달리 아주 공감적이고 제인의 처지를 잘 이해해준 제인의 어떤 롤 모델 같은 어떤 제인에게 어떤 귀감이 되는 템플 선생님이라는 그런 3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브로크러스트는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 템플 선생님과 헬렌 번스라는 그 친구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이제 이 로드 학교에서 제인과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헬렌 번스 친구의 모습이 그려진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1944년 영화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그 어린 시절에 그 헬렌 번스 역할을 맡아서 이 영화에서 열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의 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로드 학교는 그 교장인 브로크러스트가 정말 그 어떤 조건이었냐 하면요. 겨울에 세숫대야에 물이 꽝꽝 얼어가지고 아이들이 씻지도 못할 상황이었고, 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해도 물잔 하나, 그 머그컵 하나를 가지고 이 뭐 한 80여 명 넘는 아이들이 다 돌려가면서 물을 마시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고, 우리로 하면 급식이죠. 식사도 거의 막 다 타버린 죽이나 뭐 귀리, 과자 조각, 뭐 이런 것들 한 두 조각들만 지급되는 정말 열악한 환경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그 브로크러스트 교장이 처음에 제인의 입학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 리드 부인을 방문을 했을 때, 리드 부인은 제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죠. 그 리드 외숙모는. 그래서 뭐 제인은 거짓말장이고 제인처럼 그렇게 뭐 악독한 아이는 처음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브로크러스트가 이 로드 학교, 제인이 이제 와서 애들하고 친해지지도 않은 그 상황에서, 아이들과 친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인을 의자 위에 올라가게 하고 다른 아이들 모두가 제인을 지켜보게 한 다음에, 이 아이는 거짓말장이에다가 정말 악마의 종 같은 그런 아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제인과 말도 하지 말고 친해질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제인은 정말 수치스럽겠죠. 또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 때문에 그렇게 누명을 쓰고, 그래서 그 다른 아이들은 이 아주 무서운 교장 선생님인 브로크러스트 교장 선생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누구도 제인한테 접근을 하지 않고, 제인은 소위 말하는 왕따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도 그나마 게이츠헤드를 떠나서 가게 된 로드 학교에서도 어떻게 소외되고 아주 위축되는 삶에 직면한 제인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딱 하나의 이 헬렌 번스는 제인에게 이렇게 다가와 주죠. 그래서 이 한 아이만 제인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인이 이야기하죠. 헬렌, 넌 어째 모두가 거짓말장이라고 여기고 있는 내 옆에 있니? 라고. 제인은 정말 이 헬렌 번즈가 손을 잡아주고 미소 지어주는 것이 정말 가뭄의 단비처럼, 정말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헬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더라고, 제인? 이거 제가 아닙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맞아. 네가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은 사람은, 여기는 네가라고 하겠습니다. 네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걸 들은 사람은 겨우 80명 뿐이야. 이 세상에는 수억의 사람이 살고 있단다. 이렇게 제인을 위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0여 명 가까이 되는 아이 중에 단 한 명, 이 헬렌 번스가 너가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은 사람은 겨우 80명이다. 이 세상에는 수억의 사람이 살고 있다. 설사 이 세상 사람들이 널 미워해도, 너를 나쁜 아이라고 생각해도, 너의 양심이 너 자신을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죄에서 풀어준다면 너한테 친구가 있을 리가 없다라고 제인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난 네가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헬렌 번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인은 뭐 어떤 불합리한 상황, 억울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분노심, 저항감이 먼저 이제 북치고, 또 그것 때문에 속에 있는 말들을 막 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 헬렌 번스를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좀 감정을 다스리는 법, 좀 이성적으로 억누르는 법, 자신의 본성을 조금 억누르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 수업을 해보면 이렇게 자신의 할 말을 좀 억누르고 이런 저항감이나 본능을 무조건 억누르기만 하는 것이 성장하는 거냐, 오히려 그것을 좀 더 드러내는 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의견들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그런 분노의 표출이라도 조금 이성적으로 조금 이제 정제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헬렌 번스는 제인보다 불과 뭐 한 서너 살 많은 어, 여자아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어린 소녀가 제인의 또 다른 어머니 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들을 우리 소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인과 헬렌 번즈와의 교제, 그리고 또 두 아이가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서 그런 어린아이의 가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마음의 갈등, 또 그런 성장들을 잘 포착해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 헬렌 번스가 이렇게 그런 80여 명의 아이들 중에 유일하게 이렇게 제인한테 공감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쉬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브로클러스트라는 교장 선생이 너희들 중 누구도 뭐 사실 그 80명 모두가 그 제인을 막 싫어하고 그 브로클러스트가 한 이 아이는 거짓말장이다, 악마의 종이다, 뭐 이런 말을 믿어서 제인한테 접근하지 않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믿지 않은 학생도 있고 그 브로클러스트라는 교장 선생을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브로클러스트는 교장 선생님이고 또 권위자이고, 만약 내가 이 권위자한테 이 권위자의 명령에 대항했을 때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오히려 내가 저 체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다음 저 의자 위에 올라가는 그 주체는 바로 내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그런 불안감, 공포심 때문에 더더욱 제인한테 다가가지 못한 아이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는 저 사람한테 공감을 해야지, 이 상황에 공감을 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공감의 표현이고 진정으로 타인한테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감이라는 것은 지금 헬렌 번지의 상황처럼 그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명령이나 어떤 아비투스를 극복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 그 하나의 대상한테 오롯이 공감하게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아비투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비투스라는 용어는 그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피에르 보르디에가 주창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비투스는 잠시 그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보시면요. 같은 집단이나 계급 구성원 모두에게 공통적인 인지 개념, 행위의 도식 혹은 내면화된 구조의 주관적이지만 개인적이지 않은 체계라는 다소 어려운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쉽게 좀 설명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집단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의 아비투스가 있을 것이고 어떤 그 하나의 집단의 아비투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어떤 계급의 아비투스가 있고 그 집단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어떤 행동의 틀, 어떤 사고의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브로클러스트가 교장으로 있는 이 이 로우드 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은 브로클러스트의 가 이야기하는 법을 내재화하고 그것을 하나의 자신들의 행동의 준거로 삼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깨트리고 이 지인한테 공감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의자에서 체벌을 받고 내려온 우리 제인에게 또 다른 한 인물이 공감의 그 감정을 보여주면서 공감의 손을 내밀어 줍니다. 바로 그 인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템플 선생님이라는 로드 학교의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템플 선생님이 그 죄를 지은 사람도 억울한 경우에는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걸 내가 알려주마. 그래서 너는 너는 거짓말쟁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니 속 시원하게 여기 안 보이는 부분은 그러니 속 시원하게 나한테 자기 변명이라도 해보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만약에 어떤 죄를 지었다고 비난받는 상황에서 그냥 덮어놓고 죄인이다라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한테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또 자신을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죄인이 자신이 이러이러해서 억울하고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브로크러스트가 잘못 그렇게 나한테 누명을 씌운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템플 선생은 그냥 이 아이의 그 어린 제인의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고 그 처음에 나왔던 그 약제사인 로이드 씨하고 이제 연락을 취해서 이제 자초지종을 알아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제인의 말이 맞음을 증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그 템플 선생님께서 제인, 넌 이제 나에게는 결백한 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제인의 어쩌면 제인이 평생을 담고 살아갔어야 될 그런 수치스러운 순간이 해소가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에 대해서 반성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음을 템플 선생을 알려주었고 또 어느 누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점을 템플 선생이 보여주는 그런 아주 템플 선생이 보여주는 공감이 아주 극대화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1부 강의는 여기서 잠시 마치고 잠깐 휴식을 취한 후에 2부에서 우리 템플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런 공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